예,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종필 TV가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선보인 뉴 JP 토크쇼 우리 크로스오버 첼리스트 이나영님과 아주 유쾌한 폭풍 수다를 떨었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오늘은 좀 더 진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안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제도 중요하지만 삶의 근본과 관련한 거는 안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군사, 국방, 안보 전문가를 모시고 예고해드렸죠. 예. 이병록 예비역 해군 제독님을 모시고 우리 폭넓게 또 그냥 뭐 딱딱하게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냥 진솔하면서도 유쾌하고 내용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록 전 해군 제독.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전에 많은 분들로부터 들은 대로 아주 그냥 법 없이도 사실 아주 정말 인상이 좋으신 또 정계에 입문하셨는데 표업계에도 좋으신 인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우리 김종필 TV는 내일신문은 과장 보도는 간혹 하는 경우가 있어도 허위 보도는 절대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프로필 자료나 미리 우리 장군님, 예. 정식으로는 지금 정의당에 입당하셔서 정의당 국가안보, 죄송합니다. 국민안보특별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호칭을 제가 뭐 위원장님이나 또 장성 출신이시니까 장군님. 장군님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미리 좀 살펴봤는데요. 58년 생이시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의 58년 개띠 대단하고요. 근데 사실 유명해요. 58년인데 예. 제가 58년 혜택은 못 받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가 아파서 1년 쉬는 바람에 야. 59년생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아, 이제 계속 학교 예, 입학할 때. 근데 모든 혜택이 예. 58년 때 다 끊어지더라고요. 58 되고 59 이런 기억이셨네, 그죠? 예. 그렇고 고향이 그 전라남도 승주군 순천 그쪽 승주군이 그렇죠. 순천으로 예,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죠? 예. 그 인재들이 많다는. 투지입니다. 진짜 천재시잖아요. 이렇게 금방 정확히 자기를 잘 통찰하는 게 진짜 천재라잖아요. 제가 뭘 모른지는 압니다. 예. 그렇고 회사를 그죠? 해군사관학교를 36기. 네네. 그렇고 또 정치학도 박사세요. 보통 이게 해군 제독이나 이제 군 복무하신 분들이 장성 출신들이 보면 정치학 박사는 거의 드물죠. 요즘은 또 많이 따고 있어요. 많이 또 하시나요? 시대가 이제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하고 하니까 또 수필가이시기도 해요. 뭐 문단에 얼떨결에 등단했습니다. 문인이시고 그래서 아주 뭐 진짜 폭넓게 식견과 경험을 갖고 계신데 군생활은 36년, 35년? 되게 뭐 70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들어간 것부터 군생활을 치니까 78년부터 해서 뭐 2016년까지 했으니까 정확히 한 38년 되고 38년. 사관학교를 2년만 치면 뭐 36년이 되고. 그러시죠. 그렇고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 역정을 살피다 보니까 또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사단법인 백북스 학습 공동체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백북스라는 게 책 100권. 그러니까 이제 맥락이에요. 대학생들이 2주에 한 권씩 읽으면은 졸업할 때까지 100권을 읽는 목표로 이제 만든 그 대전에서 만든 모임인데 그게 이제 일반 뭐 책 읽는 사람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전국 조직화까지는 안 됐습니다. 책을 뭐 골프나 등산 모임은 전국 모임이 있는데 독서 모임이 전국 모임 만들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내신문 하면서 이제 충청 지역 본부장도 하고 그래서 또 고향이 대전이라 제가 대전 아는데 이제 대전이 모태예요. 그렇습니다. 그 대전에 그 유성에 있는 그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강신철 한남대 교수님도 제가 자별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병록 제독님에 대한 그 우호적인
이번에 책 추천사도 써주셨어요. 예, 추천사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책을 워낙 아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서울에서도 또 만드셨어요. 모임을. 독서 모임을 서울에 제가 올라오니까 한 2회 하다가 운영하시던 분이 쉬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독서 모임은 한 번도 쉬지 않는 게 전통이지 않느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당신이 서울 지역 맡아라 해가지고 사실 초대 제가 회장을 맡은 셈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쓰신 책에도 한 손엔 책, 한 손엔 술. 저하고 뭐 코드가 딱 맞는 분입니다. 근데 그게 서로 시간을 많이 뺏어 먹어요. 술 마시면 책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 또 몰입할 때 얻는 뭐 지혜와 컨텐츠를 풍부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식견도 넓혀지지만 사실은 술을 먹으면서 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깊게 소통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또 술 먹으면서 나눌 대화가 따로 그렇죠. 있고. 지적인 대화가 따로 있고. 그게 뭐 영혼의 깨달음도 주고 에너지를 푹 돋기 때문에 다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이런 그 좋은 호감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 우리 이제 전 그 해군 제독님하고 말씀을 나눌 건 아무래도 포커스는 이제 우리 안보에 관한 내용을 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쉽지 않은 결심인데 보통은 그 국가 안보라든가 뭐 국방 이런 군사적 측면을 포함해서 보면 이제 왈 보수 영역의 정당으로 많이 그러니까 입문을 하시는데 작년에 2019년에 정의당에 입당을 하셨어요. 세칭이 이제 진보 정당인데 정의당이 이렇게 입당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건지 또 무슨 직접적 계기가 또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정의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성향과 가치관을 먼저 가졌느냐. 스스로? 했을 때 뭐 제가 탈권위, 뭐 평등, 그다음에 인권, 뭐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고 실제 제가 러시아에서 기여한 박노자 씨 있잖아요. 박노자 씨. 박노자 씨가 읽은 책을 보면은 이제 고대사 분야는 그분이 많이 비판을 하던데 그분이 민족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제하고는 제가 박노자 씨 책을 읽으면은 진보의 가치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이제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일화가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다수가 두 명을 쫓아다니는 그런 시합이 있었는데 학교 폭력은 아니고 놀이로. 근데 제가 다수의 대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소수를 좀 그래서 그쪽 편이 됐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진보와 보수를 나눌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와 학생이 싸웠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아니 젊은 학생애가 교수한테 대들었단 말이야 생각하면 되게 보수 성향이고 아니 교수가 얼마나 잘못했으면은 학생이 대들었겠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진보 성향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그 진보 성향으로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밝혀지고 나면은 이제 끝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진보 보수는 이제 뭐 옛날 과거까지 이제 그걸 잘 수긍을 안 하는 데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이제 언론도 기레기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데 1차적 요인은 팩트 체크,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 또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듣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인권을 보호하는 건데 민주주의 핵심 가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인데 또 사실에 기반해 또 진실도 추구해야 되는 거고 그게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진보 보수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 서 계신 것 같고 책 얘기를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책 제목이 관군에서 의병으로. 그러니까 우리 장군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 역정에 비춰보면 군생활 38년, 그다음에 정의당이라고 하는 진보 범주에 있는 정당에 현실 정책 직접 또 참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 서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나의 약혼자는 조국 통일이고 배우자는 한반도 번영이다. 이게 이제 농축된 견해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강조점을 조금 우리 또 시청자들한테 안내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사실 그 문구는 사관학교 4년 사실 잘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매우 힘들었거든요. 인간하기 직전에 이제 제가
쭉 과정을 돌이켜보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제 앨범에 썼던 게 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약혼자는 조국 통일이고 예. 배우자는 이제 그 당시에 민족 중흥이라고 썼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는 우리 국민 교육 현장에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다 외웠죠. 예, 그 다 외웠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 그 당시 민족이라 하면 약간의 이제 좀 극보수적인 어떤 구구적인 배타적인 혈연적인 민족일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뭐 열린 사회고 국제화 시대니까 네. 좀 개방적인 민족주의. 그래서 만약 영어를 바꾼다 그러면 네. 민족 중흥보다는 한반도 번영이다. 네. 그렇게 영어를 바꾸고 싶습니다. 네네. 이따가 이제 좀 집중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지금 열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의 이제 대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쭤보고 일단 들어가는 말씀으로 우리 민족의 뭐 번영 또 생존하고 또 이제 직결된 문제이기도 한데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희 네이시문 인터뷰할 때 제가 살펴보니까 동맹은 국익을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입장을 한번 주시죠. 일단 그 한미 동맹을 보면은 되게 뭐 중도적인 입장을 떠나서 양쪽 극단적인 입장을 보면은 예. 한미 동맹 자체가 국익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자체가 예, 또 저쪽에 계신 분들은 뭐 미군은 무조건 악이다 철수해라.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것도 약간 극단적인 게 예, 양쪽 극단적이 있는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하고 잘 지내가지고 네. 그게 우리의 국익이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네. 동맹은 필요하다. 그 국익적 관점에서 보자. 국익적 관점에서 첫 번째. 예. 근데 네. 이제 동맹을 위해서 뭐 희생을 해라. 물론 네.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어느 정도 하겠지만은 네. 지금 만약에 부모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라. 아. 그럴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모도 예. 아니고 네. 동맹을 위해서 너의 국익을 훼손하라.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각각의 이제 국가의 네. 자주성이 있는 거고. 자율성 있는 그죠? 거고 예, 예. 그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얻는 예. 그리고 또 도움만 받을 수 없으니까 필요하면은 우리 국익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또 도와줄 수 있는 공조하고. 거 예, 도와주고 뭐 그게 동맹관계지 않습니까? 좀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예, 거네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진영 논리로 예. 좀 이렇게 극단적인 거죠. 그죠? 예. 예. 너무 이제 치우친 이런 건 이제 옳지 않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자신감 있고 예. 조금 자기 주도적으로 예. 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미국도 트럼프가 뭐 이제 경제 논리로 많이 그 양반도 이제 원래 그 마케터 출신 경영했던 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뭐 워게임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소모할 필요가 없다. 또 미국이 겪고 있는 쌍둥이 적자가 있는데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중에 재정 적자가 또 크고 하니까 뭐 이 부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는 점도 우리가 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고 그 이제 이른바 전자권,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한국 사회 이제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논리가 결국 뭘로 귀결되냐면 빨갱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그죠? 주사파가 여기를 막 행행한다 이러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다. 저는 이제 그게 그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레드 컴플렉스 이런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네. 과거에는 뭐 우리가 70년대 한 뭐 중후반까지는 북한보다 그 못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 네. 또 북한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았던 것도 사실인데 네. 그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나이를 먹어서까지 자기를 지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놓고 봤을 때 네.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서 열세냐?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죠. 예. 질적인 측면에서 우세다. 예. 그래서 그 군사력이 우세라고 생각하면은 북한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고 예. 미국에 대한 의존감도 아까 말한 상대적 보완이지 상호 호혜지 예. 우리가 미국이 없으면은 뭐 공산화 된다든지 그런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 국력이 약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재정적 기반, 경제력, 그죠? 군사의 물적 토대는 이제 경제력이니까. 그다음에 또 한미 동맹도 어쨌든 현존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이게 평화 체제로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죠? 가는 방향성을 갖게 된 거고 기왕에 있어서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아주 아까 이제 그런 단순 논리 또 내지는 그러니까 이제 주원 글씨 찍는 것처럼 뭐 빨갱이다, 조잡하다 이렇게 하니까 논의 생산적이고 상식적이고 건강한 논의 자체도 봉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의당이 그 정강 정책이나 정책 노선 측면에서도 조금 더 상대적 진보성도 있겠지만 그런 논의가 당내에도 좀 활성화돼 있고 또 그걸 공론화해서 토론하는 거는 저희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 입당 배경에도 좀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거부감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뭐 제가 아까 말한 한미 동맹은 상호 호혜적이라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군대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도 심리적으로 약간 철렁하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정의당에서는 지금 최근에 한미 동맹 반대한다거나 뭐 철수하거나 그런 주장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떤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더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정한다.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뭐 약하지는 않지만은 주변에 강대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 강대국과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원교 군공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과 양자택일을 할 때 중국이 더 민도가 높으냐 미국이 더 민도가 높으냐 했을 때 그다음에 역사적이나 영토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냐 없냐 했을 때는 저는 중국보다는 미국하고 손을 잡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평화 체제로 이제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베트남 사례를 보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사례를 보면은 필리핀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켰지 않습니까? 뭐 그때쯤 해서 우연하게도 필리핀 근처의 섬을 중국이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미국이 없을 때 우리가 중국하고 1대1로 대응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중국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중국 자체 내부에서는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좀 떨어진 나라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동맹이 필요하다면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되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 유지군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평화 유지군. 왜냐하면 미군이 철수하면은 일본도 다시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도 키워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소수의 미군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동맹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주변의 평화가 더 유지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동북아의 이제 균형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유익하다. 그게 이제 아까 강조하셨던 기본적 관점인 이제 국익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경우에 진보적 견해를 가졌든 보수적 견해를 가졌든 그게 이제 정당이나 사회 단체도 협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국익을 위해서는 단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뭐 이런 견해신 거죠. 그 미군도 사실은 그 방위비 부분도 미군도 미국의 이익이나 국익이 하여간 필요하다면 뭐 돈을 내고도 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까 필리핀 사례를 들었지만은 필리핀에 미국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서라도 주둔했거든요. 그리고 미군이 뭐 아시아태평양 전략 아니면 세계 전략에 필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돈을 몇 배를 주고 바제객을 잡더라도 필요하면 미군은 철수합니다. 미군도 자기가 필요한 바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호 호혜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군님 지금 정의당의 지금 그 국방안보 정책과 구체적으로 이제 한미동맹 또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또 전작권 문제 등을 놓고 볼 때 민주당과 정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쪽에 정강 정책의 차이가 그러니까 차별성이 있다면 이제 일단은 뭐 한국당, 민주당, 뭐 정의당을 놓고 비교하면 한국당은 소위 말하는 뭐 국방을 만을 안 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경제도 안 보고 여러 가지가 안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거기보다는 약간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당이 매파 뭐 전쟁을 불사한다든지 그런 거라고 민주당은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평화를 유지하고 뭐 그런 측면에 좀 진일보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민주당도 전체적인 안보는 국방 차원에 좀 머물러 있다. 우리 정의당은 그걸 넘어가지고 국민적, 포괄적, 인간 안보까지 다 포함한 것을 안보라고 해서 제가 국가안보위원장이 아니고 국민안보위원장으로 명칭을 정한 겁니다. 그런 관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가 아니고 국민이 헌법의 주인 주체고 또 공동체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민주주의 원래 요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국민적 관점에 서는 것은 온당하다. 근데 이제 총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강론으로, 그러니까 개별 국방 정책, 개별 안보 정책으로 들어갔을 때 이른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한 축을 하고 한 측면으로 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을 한 축을 할 때는 이 둘의 차이는 있을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근데 민주당과 정의당과 민주당은 그럼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결정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일단 민주당도 아마 뭐 북한을 제1의 뭐 국방 안보에 제1의 위협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주적 개념 이런 것도 있고 일단 뭐 주적 개념까지는 안 하지만 예를 들면 한국당은 주적 개념이 있고 그 차이가 큰 거죠. 민주당은 주적 개념이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저출산 고령화다. 좀 더 이렇게 통찰을 이렇게 넓게 해서 볼 때, 좀 근본적인 각도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하고 두 번째는 그럼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뭐 미세먼지, 원전, 기후 온난화, 저는 뭐 그게 한 두 번째 안보라고 생각하고. 현대 사회. 세 번째 안보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뭐 서로 이렇게 공생하고 그 소위 말하는 양극화 현상도 좀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도 줄이고 뭐 두루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그 전부가 다 안보다 저는. 그러니까 이 그 상관관계를 부등호로 표시하자면 이게 전체 집합. 그러니까 보다 위에 있는 거는 안보고 그 안에 이제 강론 중에 국방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중에 국방이 있다는 거죠.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우리 공동체가 특히 한국 사회가 엄혹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저출산 고령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기후 문제, 뭐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것도 포함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7, 80년대라 그러면은 국방 안보가 최고 이제 제1의 순서가 들어간 게 맞는데 바로 전쟁이냐 아니냐 이런 거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남북한의 국가의 경쟁적 차이가 났는데 그것을 계속 제1의 안보 목표로 할 것인가. 적이 못 쳐들어오게 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국방력은 기본으로 갖추되 다른 많은 요소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 전체 국가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한 분야에 과다하게 쏟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사실 그게 정책이고 그게 예산이고 저는 그 대통령이 할 일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렇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국민들 일각에서는 국민들 일부 속에서는 정의당이 그 이제 통칭 그 안보인데 안보에 대한 조금 이제 그 진보적 견해가 그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소홀한 그 입장, 태도를 취하는 걸로 그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해죠, 이제 말하자면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안보 우려감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 장군님이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입당을 하신 것은. 정의당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가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나름대로 의지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정의당이 강점이 있다 그러면 뭐 노동, 인권, 환경, 그다음에 뭐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것은 뭐 누가 봐도 정의당이 가장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도 6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 중에 국방위에 또 김종대 의원이 배치가 돼가지고 사실 거대 양당인 한국민주당보다 그 더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저는 김종대 의원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 합참이 근무하면서 그렇게 주변 평도 그렇게 있었고요. 그게 진정한 그 민주당의 정의당의 그 군 정책 안보에 대한 차별성이다. 그렇죠. 이제 그게 한국당과 민주당은 이렇게 뭐 미식축구가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습니까? 야구도 공격과 수비를 바꾸고. 그럼 서로 공격과 수비가 바꾸면 서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고 대안보다는 뭐 상대방을 좀 이렇게 잘못된 것만 보고 하는데 그게 정의당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에 대한 심판.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정의당이 어쨌든 간에 원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저는 뭐 있다고 보고요. 네. 굉장히 높다고 보고.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전 위원회에 현역 의원들이 다 위원으로 예, 다 들어가서 예, 상임위에 이제 전방위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아까 말한 국회에서 심판자 역할을 하고 예. 그다음에 4년 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 지역구 나와가지고 또 많은 지역구가 배출됨으로써 네. 정의당은 비례대표당이 아니고 이제 지역에서도 토대를 이렇게 토대를 쌓을 수 있는 국민 지지를 공고히 받는. 그리고 이제 유럽의 뭐 사회당이나 이런 당들이 또 강령을 약간 변화시켜가지고 집권까지 갔던 그런 경험을 봐서 네. 또 몇 년 이내에는 뭐 연정 집권이 되든 단독 집권이 되든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네네. 거기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랜드 플랜,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 포부는 이제 잘 이해했고요. 근데 그 비전이 이제 현실화되기를 뭐 저희도 지켜보고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이병록 우리 저 해군 제독 우리 장군님을 영입한 것 자체가 정의당에 좀 그 유연성이 생기고 대국민적인 대중적인 그 확산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실천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아직은 정의당은 과거에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노동이 중요한데 노동이 그 약간 이제 지나치게 왼쪽으로 극좌화되거나 또 일부 문제가 됐던 사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감이나 어떤 안보 불안감이 있는데 그걸 해소하는 데는 어쨌든 뭐 그 전직 장성이신데 또 합리적인 분으로 평가가 있고 영입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효과를 준 게 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아까 여쭸던 것 중에 조금 더 추가로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이병록 장군님께서 정의당에 들어가서 안보 정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그러니까 좋은 변화죠.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뭐 이런 측면에서 고민하거나 준비한 내용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국방도 어떤 시대적 흐름을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과거에 미국과 소련을 비교해 보면은 미국은 국방 기술이 사회로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좋은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선순환 되죠. 네. 소련은 그 좋은 국방 기술이 국방 분야에 폐쇄적으로 썩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과 국방이 선순환이 돼야 되고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선순환이 되고 있냐면은 그걸 선순환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너지 같은 걸 주는 거죠. 시너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쟁을 하러 다니면서 PVC라는 군사 기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군사 기업을 만든다는 그 미국에서 만든 그 자체는 전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국민의 관심을 줄이고 그다음에 또 일부 회사는 보면 딕체니 부통령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영화도 나왔었죠. 근데 그게 민간이 외국까지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송이나 격리나 이런 많은 분야가 과감하게 민간 인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송 같은 경우는 전시 기능을 놔두고 과감하게 민간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의무 같은 것도 외과 병원 유지는 그래 놔두되 요양병원은 과감하게 군대 바깥의 병원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군은 군대로 필요한 기능을 줄여가지고 축소도 할 수가 있고 또 축소가 됐을 때는 모병제도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모병제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병력 숫자 가지고 모병제로 가면은 약간 인건비의 부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기능을 들어가지고 모병제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봉을 올라가는 사람은 베이스 캠프에다 짐 다 내려놓고 한 명 정도의 보조 짐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국방을 군이 모든 기능을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봉을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군님께서는 아까 참 비례 저기 한 대로 장군님 이걸 우리 장군님 저는 그렇게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장군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주신 말씀이 되게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생각하는 그 안보에 대한 견해와 정책, 그게 시대 정신에 맞고, 그다음에
그 대안은 이런 내용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집요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선진국들이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발전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였던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의 과거의 도전과 실패, 오류 이런 부분도 이제 진단을 해서 또 어떻게 한국적 현실에 맞도록 이걸 이제 재정립하는 이제 역할을 또 전문가시니까 이제 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 도전이 성공하시길 바라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정한 별명은 정의당 부함장이다. 이제 해군 제도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함장은 항상 그 함장 반대편에 서서 내부의 미흡한 점, 맹점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짚어서 개선하도록 하는 뭐 그런 뜻이죠.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의당 내에서 하시고 싶은 역할 또 뭐 구체적으로 이런 그 내가 뭐 정책 대안이라든가 또 이게 이제 꼭 비단 안보 전문가지만 그 틀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 관해서 뭐 통일이 됐든 문화가 됐든 국적 전반에 대한 뭔가 이렇게 경륜을 내용 그러니까 컨텐츠를 발휘하는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하실 게 있으면 한번 국민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시면 군인 출신이다. 군 경력으로 제한되신 분이다. 이제 보는 분이 많은데 저를 아시고 저를 대화를 나눠보면은 제가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많은 분야에 통섭을 해야 되거든요. 통섭.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 칸막이 행정 가지고 요즘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도 하나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연관되는 예를 들어서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냐 그러면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결혼해서 비용, 애를 낳아서 교육비, 환경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한 가지 목표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방이 주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소위 말하는 뭐 U자형이든 T자형이든 그렇게 모든 게 저는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렇고 국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현존하는 우리 한국군, 한국의 그러니까 군의 개혁 방향,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는지. 물론 이제 현재 그 평화 체제 이행을 위해서 뭐 북미 대화도 하고 남북 대화도 하고 하는데 교착 상태에 빠지고 냉전 체제가 수십 년 되어온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른바 이병록표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 또 장군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뭐 두세 가지를 좀 그 지목을 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뭐 군의 개혁 방향을 한번 안내 좀 해주시죠. 군의 개혁 첫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뭐 보건 정책을 의사가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은 많이 쓰잖아요. 치안 정책을 경찰이 세우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국방 정책을 군인이 세우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소위 말하는 뭐 전파한다든지 강요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이나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민 통제가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국민이 주인이 돼서 국방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전제구나. 그다음에 이제 병영 문화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여중 병사들 우리 때에 비하면 얼마나 편하냐.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형제들 많은 데서 못 먹고 싸우고 컸지만은 지금 한 명 내지 두 명을 키우는 애들이 군대 와서 병영에 왔을 때 그 단절감을 우리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국민의 눈높이, 병영 문화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 외에 뭐 세부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그건 되게 되고 나서 그렇겠죠. 이제 뭐 모병제 문제도 사실 그렇고 또 이제 골간이 되는 것들인데 뭐 모병제도 그렇고 또 국방 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 그런 것도 되게 이제 그 기묘한 문제고 또 어쨌든 뭐 한미 동맹 그 주한미군 주둔 문제 또 이제 평화 체제로 전환됐을 때 이제 군 전체 뭐 이른바 이제 그 감축 뭐 군사비를 이렇게 다운시킨다는 이런 민감한 사안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주 구체적 강론으로. 그렇죠. 평화 체제로 사실 이제 제가 전역하면서 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킨 평화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전 체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지는 게 평화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사실 바뀜으로써 네. 완벽한 평화가 네. 되는 네. 그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게 더 큰 안보의 아.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아, 예, 예.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항상 통일을 염두에 두고 네. 뭐 바로는 못 가니까 징검다리식으로 네. 이렇게 가야. 저는 그 징검다리가 뭐 개성공단이든 금강산 관광이든 그게 징검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전도 궁극적으로 이제 평화를 지향하는 거니까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소극적 평화였죠. 그렇죠. 예. 좀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평화로 그렇고 그 이제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신데 미 회사가 상당히 그 시쳇말로 얘기하면 실력이 쎄야 들어가는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 회사도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가셨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회사 되게 쳐주더라고요. 그죠? 예. 제 말 뜻은 이해하셨죠? 아, 예. 예. 아,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이란하고 그 미국하고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한판 붙을. 이게 전면전으로 가는 건 뭐 인류의 재앙이기도 하고 서로 이제 아까 국익 얘기했듯이 자기 국민이나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전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있었어요. 그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결정되고. 예, 뭐 우연과 필연 관계로 설명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염려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남북 간에 아직도 정전 상태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일본이 미치는 강대국 영향이 또 패권 국가의 영향도 크고 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 염려가 큰데 그냥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판이 어떻게 갈 거를 좀 또 유의해서 어느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관전 포인트.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 했느냐. 네네네.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의 어떤 국내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 등 선거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 두 번째, 중동에서 뭐 어떤 이란과 이라크와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호전되고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어떤 분열을 시킨다든지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전쟁으로서 뭐 문제를 해결한다. 외교의 마지막 수단이 전쟁이다는 사실 2차 전쟁 때까지는 그게 뭐 그 과거의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전쟁 자체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적이 침략하면 방어적인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미국이 조금 뭐 좀 조급한 행동이었지 않느냐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확전은 뭐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또 안 된다. 이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도 그 논란이 있고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외교통상위원회 그 상임위에서는 뭐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이제 파병에 대해 반대입니다. 물론 이제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거니까 전쟁을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그건 아니다. 이제 이게 높아요.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도 또 좀 상황이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지금 내가 국회의원이시다 이렇게 보시고 상임위에 소속되셨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파병 문제는 우리가 그쪽에 청해 부대가 일단 구람 한 척은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 장소를 바꾸는 문제, 뭐 그런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파병을 했을 때 미국의 강력한 압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없다. 저는 뭐 그래서 지소미아도 결국은 그렇게 된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 파병한 게 현실적인 국제 정치에서 미국을 압력을 견뎌내기는 전 국민이 호응해주지 않는 한 대통령이 힘들 것이다. 근데 만약에 전 국민이 호응해준다면 모르지만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 이렇게 나뉘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국내 여론이 그 양분돼 있는 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국론이 통일돼 있다면 예. 도리어 대통령이 집행하기가 쉬운 거죠. 여기서 결정하기가. 예. 근데 또 달리 보면 그 국가 지도자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 의지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이 또 시대 정신이나 또 국민들의 현상적인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진정한 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꼭 파병을 하는 게 필요하냐라고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리 말씀하면 달리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동님은 그러니까 국제적인 역학관계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숙명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과 아니면 좀 현 정부 집권 세력이 특히 대통령이 조금 그 결단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우리 자주성, 국익적 관점 또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뭐 이런 태도를 취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할 수도 있다.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해부대 한 척이 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작전 지역만 약간 옮기면은 뭐 사실은 네네. 파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건 뭐 운영의 묘고. 운영의 묘고 네. 그다음에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군의 직접 지휘를 안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파견 목적도 전쟁이 아니고 이라크 네. 재건 네. 그런 등등을 해가지고 일부 우리가 미국한테 뭐 생색을 낼 수 있는 더구나 주둔비 방위비 협정 관계가 네.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색은 내되 미군의 지휘체를 아까 말대로 안 받고 네. 독자적으로 우리 상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들어가고 다 네. 들어가서 이란과의 적대 관계를 맺지는 않고 네. 결과적으로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되는 그 정도 선이 이렇게 양측에 미국을 도와주는 건 한미동맹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현재 이 네. 그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 속에서는 어떤 그 스탠스가 낫다 도리어. 그러니까 이왕 가 있는 군함이니 네, 우리 그러니까 상선을 그 조건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하고 추가 파병하지 말고. 근데 이제 정말 뭐 이렇게 이란이 뭐 우리 선박한테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전 국민이 또 그건 또 다르죠. 그 상황은 그럴 수 있는데. 예.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운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네. 그냥 군사적 관점에서만 보면 도리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조금 더 근원적인 우리 민족의 생존이나 국민의 생명도 지키고 지속 가능성도 유지하려면 그런 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복합적인 거고 국내 정세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 정세도 있고 현재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또 고독한 결단을 또 내릴 필요도 있고 뭐 이런 거라고 보여져서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조금은 이제 같으면서도 다른 맥락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나온 게 이제 그 불가피하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문제의식 속에 핵무장론 얘기를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예. 가짜? 자, 근데 NPT 네. 미국이 네. NPT 체계를 지켜야 되는데 네. 정말 우리 그게 핵을 허용하겠느냐? 그렇죠. 그건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두 번째 이제 핵을 가졌을 때는 소위 말하는 제2경 능력 있지 않습니까? 보복 제2경 능력, 보복할 수 있는 능력. 그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뭐 세계 전략 차원상 핵을 가지고 있는데 네. 땅이 좁아가지고 맞으면은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뭐 이게 땅이 넓으니까. 그랬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SLBM을 가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핵을 육사에 가졌을 때 제2경 능력도 없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무엇을 파괴할 것인가? 네. 현대전은 대량 보복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쪽집게식으로 타격했듯이 자 우리가 필요하면 북한에 대해서 쪽집게식으로 정밀 타격을 가하면 되지. 그런 무기체계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네. 그걸로 평양을 없애버릴 것인가? 그 정도의 그러니까 그게 그냥 군사적으로 순전히 TNT 양이라 놓고 봤을 때 네. TNT 양 자체가 저는 필요가 없는 거다. 그 자체. 네. 더 깊이 들어가기에는 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 이렇게 갖고 계신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정의당의 부함장. 네. 네. 그럼 정의당의 부함장이면 정의당 부대표신가요?
아니 정의당 그 당원들이 함장이시고 예. 저는 예, 좋았습니다. 이런 애드립이 있으셔야 됩니다. 현실 정치인이 되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영입할 때는 뭐 고려가 많이 당내에서 있었을 텐데 저희 이제 우리 그 취재하고 언론에서 볼 때는 아마 정의당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볼 때 물론 저희가 무슨 내정 간섭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상식이나 이제 여러 가지 중론들에 따르면 그래서 국회 21대 국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대 국회가 뭐 동물국회, 뭐 식물국회, 뭐 개점육 온갖 역대 최악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기왕에 했던 것보다 나쁜 짓을 조금만 덜하고 이쁜 짓이나 국민들이 환호할 이렇게 정말 동의할 만한 걸 한두 가지 잘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애들 그 소꿉장난하는 게 아니니까 국가에 대한 무한 책임감,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안정과 경제적 발전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입당할 때 심정으로 나는 왜 정치를 하려 하고 했는지, 그다음에 또 뭐 거기에 내가 만약에 21대 국회의원이 됐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집중해서 좀 국민들한테 이런 성과를 좀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 뭐 이런 말씀 좀 한번 주시죠. 사실 정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지께서는 저를 이제 정치가로 키우는 것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당시 뭐 국회에서 육박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태권도 정치 되려면은 육박전을 잘해야 된다. 근데 육박전 군대 생활하면서 위계 질서에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역하는 순간 나는 이제 모든 위계 질서를 떠나가지고 자연인으로 산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의병돼가지고 각종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결국 이게 사회를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시민단체 생활했던 좋은 변화. 제가 뭐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시민단체 소개를 할 때. 근데 그 시민단체라고 사회를 바꾸자고 하는 게 노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회의하는 시간. 결국 그 지렛대는 정치지 않습니까? 그 정치는 더 큰 지렛대 힘을 가졌을 때 그러면 이럴 바에는 직접 정치에 들어가서 그 힘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자 해가지고 사실 제가 당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뭐 우리나라 선거법은 당을 만들지 말라는 선거법이잖아요. 정당법이고 뭐. 규제가 많죠. 규제가 많고 뭐 5개 광역단체에서 5,000명을 모집하고 이럴 바에는 기존 잘할 수 있는 정당 정당에 가가지고 내 역할을 찾는 게 맞겠다 생각인데 마침 정의당에서 또 이렇게 같이 활동하자는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K 뭐 정의당에 합류했습니다. 가족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일단 아버님은 뭐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해라 뭐 이런. 근데 사모님은 보통 배우자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던데. 지금도 아직. 그것도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지역구에 나가서 한다 그러면 반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럼 정말 유하다. 그렇죠. 뭐 꽃길은 아니어도 비례가 입문하는 데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아직 뭐 당에서 뭐 명확하게 그렇죠. 뭐 지역이다 비례다 안 했는데 제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심하셨는데 뭐. 군인으로서 또 애국의 길을 걸어오셨으니까 또 관군에서 의병을 바뀌셨지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되게 많이 현명합니다. 자 바람처럼 태풍이 오면 눕기도 하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고 이제 어느 시인이 얘기했듯이 그런 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잘 모으고 그게 잘 발휘되도록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이병록 장군님. 그 의병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의병에는. 그리고 통일의병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우리 법륜 스님하고도 이렇게 친분이 깊으신가요? 최초의 통일의병 만들 때부터 합류를 이게 말하자면 그 창업매 보시구나. 그렇죠. 이제 의병 보러가 제가 12번입니다. 근데 이제 0번부터 10번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모시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예우하는 분들. 그다음에 11번부터 이제가 시작인데 그때 그 보러도 제가 이렇게 먹였어요. 근데 11번은
상근할 사무총장한테 제가 11번을 양보하고 예, 예. 제가 이제 12번. 12번. 실제로는 의병 2번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래서 약간 그러면서 이제 그 안보를 보는 것도 시야도 넓어지시고 또 대의에 그것도 이제 진보적 같이 하는 영역에서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도전이 개인적으로 또 성취하시고 또 국민들한테도 플러스가 되는 그런 역정이기를 응원합니다. 아, 예. 우리 또 김종필 TV의 독자이기 때문에 또 내일신문의 독자로 흔쾌히 참여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 예. 독자가 구독자가 저희는 하늘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정의당에 한 표 던져주실 아니 제가 김종필인데 함부로 제가 이렇게 저도 당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 당을. 예, 우리 또 김종필 TV에 나옵니다. 아, 저는 예. 온라인 정당. 온라인 저비용 정당으로 그러니까 해서 제가 만들었던 게 온라인 유럽의 뭐 포데모스나 이런 온라인 공부를 정당에 하셨구나. 예. 나중에 따로 한번 그래요? 아, 예. 예, 하여간 오늘 이렇게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밥을 먹으면서 또 공동체 구성원들과 평화롭게 지혜롭게 공존하고 또 오랜 세월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그 좋은 변화가 되도록 같이 공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거 마치겠습니다. 예. 휴먼 에모이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기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예. 아, 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